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아트 오브 워 병법사 제33부 개전 탕금대 전투라는 내용을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좀 양해 말씀 하나 드리자면요. 제가 이제 장비를 업그레이드를 해서 웹캠을 좀 고가의 장비로 하나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음질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안 됐습니다. 아마도 웹캠이 문제가 아니라 마이크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마이크도 고가의 장비를 하나 또 따로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다소 시일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구매를 할 거지만 일단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요. 그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좀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로는 여기가 스튜디오가 아니죠, 그죠? 여기 그냥 제 개인 방인데 이 방 공간 자체가 좀 소리가 좀 많이 튕겨져 나와서 울리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고 가뜩이나 이제 방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 목소리 자체도 중저음이라 가지고 좀 많이 울리는 그런 형태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일단 고가의 마이크를 한번 좀 장비를 사보고 그리고 나서 또다시 결과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여하튼 음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좀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 불만족스럽다 하시더라도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서 1592년 4월 27일 날 조선의 삼도 승변사 신립이 조령 방어선을 포기하고 충주성에 온거를 하게 됐죠. 그래서 포기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신립이 왜 조령 방어선을 포기했냐는 사실은 진짜 설이 무궁무진해요. 엄밀히 말하면은.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느 것 하나만 탁 집어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되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이유 하나 집어봐라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성공에서 거기서 이제 경험을 추출해가지고 다시 또 이제 그거를 응용하는 그런 형태의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조금 이제 꿈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경험의 함정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보면 그 경험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 존재인데 신립도 그렇고 이일도 그렇고 공통점이 뭐냐면은 둘 다 스페셜리스트라는 거예요. 제너럴리스트가 아니고. 그래서 어디에 대한 스페셜리스트였냐? 북방에서 여진족을 상대로 기병 전술에 있어서만큼은 최고의 일가견을 자랑했던 그런 스페셜리스트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립이 본인 자체가 그런 방식으로 성장을 해오다 보니까 자신의 성공 사례에서 뭔가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접근을 했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탕금대에다 진을 치겠다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 아닌가? 그게 제일 큰 이유가 아니었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 말고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아무튼 간에 일본군 1번 대장 고니시가 4월 27일 무렵에 이미 문경을 출발을 해서 조령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가토 키요마사가 어떤 행동을 했냐. 가토 키요마사가 원래 자신의 루트였던 중령 방면을 포기하고 고니시를 앞질러 갈 목적으로 여기서 꼼수를 쓰죠. 고니시 뒤를 따라서 조령으로 그대로 가버려요. 그러면서 고니시의 선봉대와 가토의 선봉대가 만나게 돼요. 조령 쪽에서. 자, 그리고 당연히 고니시의 선봉장이었던 고니시 사쿠에모는 굉장히 황당할 수밖에 없겠죠. 얘들 뭐야 이거. 자, 그러면서 양자 사이에서 시비가 붙게 되는데 한번 사료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이제 잠깐 그 언급을 드렸죠. 일본 군대와 조선 군대의 차이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시스템적인 측면을 보자면은 일본군 같은 경우는 지방 군권적인 그런 봉건제 형태의 군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의 이제 좀 자율성이 있는 군대였다는 거죠. 즉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정 부분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면은 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자율성이 있는 그런 형태의 군대가 일본 군대였어요. 그에 비해서 조선군은 관료제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군대였기 때문에 철저한 상명하복, 위기질서도 되게 엄격했고 까라면 까는 형태의 군대였죠. 각기 장단점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군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쟁 시스템이 만들어져 가지고 뭔가 좀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
라는 점은 장점이 될 수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은 그 경쟁이 과도해질 경우 서로 간에 갈등과 내분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일본군의 단점이 튀어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가토랑 고니시 이 두 사람을 좀 잠깐만 조금 더 비교를 해보자면요. 예전에도 뭐 간단하게 두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 고니시는 천주교 신자고 가토는 불교의 일파인 법화종 신자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하고노 쿤이라는 지역을 양분해서 통치를 했는데, 고니시가 하고노 쿤이의 남쪽의 절반을 차지하고, 절반 딱 잘라가지고 남쪽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 지역, 북쪽 지역을 가토가 차지했어요. 그래서 고니시가 차지한 쪽이 우토 쪽, 그리고 가토가 차지한 쪽이 그 유명한 이제 구마모토 쪽인데, 이 둘은 서로 이웃한 영주로서 이 종교 문제 가지고서도 서로 많이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도 설명이 드린 적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둘 사이의 악연은 전쟁 내내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에는 나름의 경쟁의 시너지 효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일본군을 심각한 내분으로 몰고 가는 그런 악 영향으로 작용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루이스 프로이스의 일본사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르면요, 여기서 이제 고니시의 선봉대와 가토의 선봉대가 조령으로 진입하는 그 길목에서 서로 마주치게 되면서 상당히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게 됩니다. 한번 사료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고스티니오는, 여기서 말하는 아고스티니오는 고니시죠. 그의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었는데, 선봉을 맡았던 그의 병사들이 가토 도라노스케의 병사들과 마주쳤다. 바로 이 도라노스케가 기요마사예요. 도라노스케는 관대기 신복으로 악랄한 이교도이며 하고노 쿠니의 다른 반을 차지하고 있음으로써 아고스티니오의 진정한 경쟁 상대이며 최대의 정적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카톨릭 성직자 시점으로 쓰는 사례답죠, 그죠? 악랄한 이교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도라노스케가 그를 앞질러 선두에 가려고 하자 고니시 사쿠에모는, 여기서 말하는 고니시 사쿠에모니 고니시 부대의 선봉장이죠. 직설적으로 다음과 같이 그들을 비난했다. 당신들은 어디에서 이렇게 늦게 도망자처럼 온 것인가? 아고스티니오 혼자서 그 병사들과 함께 조선국의 태반을 정복한 것이다. 우리가 많은 성을 빼앗고 수많은 적을 물리치는 동안 당신들은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게다가 아고스티니오가 선봉을 가고 있는 것은 관대의 명령에 따르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 일로 쌍방은 매우 심한 언쟁을 하고 자칫하면 무기를 들고 싸울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고니시 부대의 선봉장이었던 사쿠에모는 가토 부대의 그 선봉대를 향해서 직설적으로 맹 비난을 퍼부은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우리 부대가 수많은 역경을 딛고서 여기까지 진격한 건데, 너는 원래 진격 루트 벗어나가지고 왜 지금 우리 뒤를 따라와서 편하게 추월하려는 그런 양치 같은 행동을 하냐? 그러면서 아주 날선 비판을 내세웠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렇게 순번을 정했던 거, 진격 루트를 정했던 거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해준 건데, 응당 고니시가 1번대를 맡았으니까 우리 부대가 먼저 가야지 왜 니네가 우리를 앞질러 가려고 하냐 이거죠. 자, 그러자 가토의 선봉장 역시 지지 않고 응수를 하면서 서로 간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로 험악해지냐면은 진짜 칼 뽑고 싸우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토 입장에서는 아주 급하게 고니시 부대를 앞지르려고 했기 때문에 가토 부대 선봉대 자체가 숫자가 상당히 적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은 부대로 가지고서 일단 숟가락부터 얹으려고 했던 건데,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실력 행사에서 밀리게 됐던 거죠. 그래서 고니시 부대가 계속 이제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니까 결국 가토 부대가 할 수 없이 고니시 부대한테 양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니시 부대가 먼저 조령을 넘어가게 되고 가토 부대가 그 뒤를 따라서 넘어가게 됐다는 거죠. 로이스 프로이스의 일본사에 따르면요, 이후에도 가토는 고니시 부대의 후미를 졸졸졸 따라와가지고 탕금대 전투를 관망했대요. 그러면서 가토가 고니시 부대한테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고니시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도 좀 끼워달라. 그래서 우리도 좀 여기서 콩콩을 좀 먹게끔 그렇게 좀 한 번만 좀 해달라. 그렇게 이제 졸라댔어요. 자, 그러자 고니시가 이걸 아주 매몰차게 거절을 하고 단독으로 이제 탕금대 전투에서 조선군과 붙었다라는 거죠. 조금 아까워요. 여기서 둘이서 잘하면은 아주 팝콘 각이 나올 뻔 했었는데,
아무튼 간에 이날 가토가 고니시한테 모욕을 받았다고 생각하고서 좀 나름 또 가슴속에 담아뒀다라고 루이스 프로이스는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니시와 가토의 알력은 전쟁에서 내내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긍정적인 영향이 됐던 부정적인 영향이 됐던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간에 4월 28일 새벽쯤이 되면은 고니시 부대는 가토 부대를 따돌리고 조령을 넘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고니시가 사실 조령 넘어갈 때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대요. 왜냐면 여기에 방어 병력이 없다고? 자기도 이제 좀 의심스러운 거죠. 그러면서 문경에서 조령을 가는 동안 고니시도 좀 나름 전전긍긍하면서 지나가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사료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을 출발했던 고니시가 조령으로 향하는 동안에 항상 그렇긴 했죠. 그죠? 항상 그랬다시피 정찰병을 보내서 적정을 탐지하면서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면은 문경에서 조령까지 이르는 구간이 원체 험한 길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복병이 없을 리가 없다.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서 특히 이제 문경현에 위치했던 고모성을 지났을 때는요. 여기 진짜 복병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두세 번을 정찰을 했대요. 근데 아무리 정찰대가 갔다 와도 정찰을 하고 와도 복병이 없다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니시가 상당히 이제 처음에 의심을 하다가 나중에 복병이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서 여기를 넘어가게 되었죠. 자, 한번 관련된 사료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성령이 징비록에 나와 있는 기록인데요. 나중에 들으니 적군이 상주에 들어와서 오히려 험지를 지나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한다. 문경현 남쪽 10여리 밖에 옛 성이 있는데 이를 고모성이라 한다. 저하도와 우도에 경계이 있는데 양쪽 산엽이 한데 묶인 듯이 쌓여 있고 큰 내가 그 가운데 둘러 있으며 그 아래에 길이 있다. 적군이 그것을 지키는 군사가 있을까 두려워서 사람을 시켜 두 번, 세 번 탐지해본 뒤에야 지키는 군사가 없는 것을 알고는 노래를 부르고 춤추면서 지나갔다고 한다. 그 후에 명나라 장수인 제독 이여송이 적군을 추격하여 조령을 지나다가 탄식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험준한 곳이 있는데도 지킬 줄 몰랐으니 신총병은 꾀도 없는 사람이다 하였다. 이거 아주 유명한 대사죠, 그죠? 자, 조령.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아쉬운 구간 중 하나예요, 이 부분이. 우리 역사에서. 근데 뭐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에 신립이 조령을 방어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 그런 이제 떡밥들은 사실은 좀 세간에 많이 돌아다니는 이야기죠.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신립을 옹호라고 해야 되나요? 나름 또 이게 신립을 변명해주는 몇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첫 번째, 신립이 시간상 여기를 도착을 못했을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어요. 근데 이 주장은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여기에는 이일과 조방장 병기가 지키고 있었어요. 여기에 물론 주둔 병력이 얼마 되진 않았지만 거기에 있었고 심지어 신립이 4월 26일 날에 충주에 도착을 해가지고 자기가 조령까지 갔다 왔어요.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은. 그래 놓고서 여기를 버리겠다라고 포기를 한 거기 때문에 시간상 못 들어가는 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령이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기병이 활용되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절대 그렇지 않다. 왜냐? 기병이 산악지형에서 활용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특히 조선의 기병들은요, 애초에 함경도 자체가 거기가 평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함경도에 있는 기병들 자체가 산악전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서 양성한 기병들이었기 때문에 산악전에서 기병이 활약을 못한다는 것도 굉장한 편견입니다. 그것도. 더군다나 신립 자체가 활동했던 무대 자체가 맨 산인데 산에서 기병이 활동을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상한 거죠, 그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신립이 여기는 산지니까 기병 활용하기가 적당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는 게 이게 좀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게 자기가 이미 활동했던 지역 자체도 산악지형이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그런 말 한다는 게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냐면은 단순히 산지 평지 그게 아니라 신립은 한 큐에 끝내고 싶어 했다는 거죠. 속전속결. 그 다음에 또 이런 주장도 있긴 있어요. 조령이 알고 보면은 샛길이 있기 때문에 그 샛길들을
통해서 일본군이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령 방어선이 처음부터 별 의미가 없었을 수 있다. 근데 이것도 조금 더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물론 이제 예전에 제가 설명드린 자검관 전투가 그러긴 했어요. 그러니까 자검관 전투 같은 경우가 밀양무사 박신이 자검 잔도만 지키고 있다가 그 새끼 쪽이 뚫리는 바람에 후방이 포위를 당해가지고 결국 패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령도 그렇게 패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밀양무사 박신과 신입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그때 박신은 데리고 있는 병력이 기껏해야 수백 명 내외였을 것이고 그에 비해서 신입은 지금 못해도 16,000 이상의 병력을 거느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새끼는 말 그대로 새끼이기 때문에 일본군의 정식 행군 루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급부대가 못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동들을 보내서 기습작전을 가하는 용도로는 쓸 수 있겠지만 정식 행군 루트는 될 수가 없고 그리고 새끼는 정말 길이 좁기 때문에 여기는 소수의 병력을 가지고서도 바리케이트만 치면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는 거죠. 오히려 거꾸로 이 새끼를 이용해서 조선군이 유격대를 파견해가지고 일본군은 쉬지 않고 히트앤런으로 괴롭혀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조령 방어선은 분명히 가치가 있는 방어선인 건 맞아요. 그런데 신입이 왜 조령 방어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했냐라고 했을 때 개인적인 추정,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추정이지만 아마도 후방이 탕금대로 끌어들여서 여기서 이제 속전속결을 하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니었는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실제로 뭐 신입의 이런 작전이 완전 허풍선이는 아니었던 게 물론 신입이 뭐 알고서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4월 28일 그날 같은 날 탕금대 전투가 일어나던 날 축풍령 방어선이 무너져요. 그러면서 구로다 부대가 어차피 글로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령에서만 그렇게 존버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진짜 꼭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냐 했을 때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볼 여지는 있다는 거죠. 다만 김여물이 주장했던 것처럼 일단 조령 방어선을 지키고 있다가 정 여의치 않으면 병력을 온전해서 한양으로 올라가가지고 한강 방어선을 기준으로 또 싸워도 된다. 이거는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신립이 이것조차 거부를 했다는 것은 뭔가 좀 되게 초조하고 다급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신립이 판금대로 나와가지고 진을 치게 되는데, 자, 당시 이제 충주성에서 약 한 5리쯤 떨어진 지역이에요, 탕금대가. 그 앞에 벌판을 두고서 진을 치고 대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당시 이제 조선군이 자랑했던 무기, 익히 아시다시피 활이죠. 그 다음에 일본군이 자랑했던 무기는 조총이에요. 물론 일본군이 당연히 조총만 쓴 건 아니었고 창검, 활, 돌팔매 다 썼어요. 그러다가 조선군도 역시 여기서 이제 단순히 활만 쓴 게 아니라 나름의 이제 총통, 그 다음에 이제 근접병기도 어느 정도 사용을 했겠죠. 하지만 이제 주력 무기를 놓고 보자면은 조선군은 주로 활,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게 일본군은 조총이고 일본군은 보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편제고 조선군은 보병이 당연히 있긴 있었지만 기병이 중심일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예전부터 계속 설명드렸던 마이클 로버츠 교수가 주장한 군사혁명론의 단계를 어느 정도 달성한 군대가 일본 군대, 그리고 아직 여기서 좀 거리가 있는 조선 전기의 그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는 형태의 군대가 조선 군대였죠. 양자가 이제 탕금대에서 맞붙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잠깐 좀 양측의 병기인 편정과 조총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사실 여기 관련해서는 제가 예전에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토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좀 복습을 한번 해보시고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고 일단 요거는 그 영상으로 대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조선의 비밀병기 편전, 또 다른 말로 애기쌀이라고도 해요. 자, 보시면요, 화살이 참 여러 종류가 있죠. 여러 종류의 화살이 있는데 이 화살 중에서 유달리 진짜 짧은 화살이 보여요. 그게 뭐냐면은 이 편전 애기쌀입니다. 어머나, 이렇게 짜고 이거 어떻게 쓰려고. 이 편전을 쓴 이유는 있어요. 조선에서 이게 여진족하고 싸우다 보니까 이 편전이라는 것을 주로 쓰게 되는데, 보통 보면은 예전에 했던 이 드라마 정도전에서 이성계가 이제 황산대첩 했을 때 그 장면이 나와요. 왜구들이 앞에 방패를 딱 세워놓고 뒤에 있던 궁수들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질 않고, 한번 유튜브 영상 찾아보십시오. 가만히 있질 않고 자꾸 몸을 오른쪽 왼쪽 흔듭니다.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은 화살을 피하는 동작이에요. 이걸 누가 그렇게 잘했냐면 여진족이 그렇게 잘했대요. 만약에 쏘잖아요. 상대방 그 쏘는 거 쳐다보고 있다가 무예가 뛰어난 사람들은 칼로 쳐내기도 하고 이거를 몸을 흔들어서 피하기도 합니다.
피하면은 화살이 어디에 박혀요? 땅바닥에 꽂히죠. 땅바닥에 꽂히면은 그 꽂힌 화살을 그대로 뽑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되돌려 쏘는 거예요. 그게 이 조선군이 말 그대로 진짜 이거 환장하는 거예요. 자기들 무기를 갖다 상대방이 되돌려서 쏘니까 당시 여진족이 기술력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 질 좋은 화살을 못 만들어내거든요. 자, 그래서 여진족이 이 화살을 되돌려서 쏘는 걸 막으려고 만든 게 뭐냐면은 편전이에요. 길이가 한 38cm밖에 안 됩니다. 일반 화살이 거의 80에서 90cm 되는 데 비해서 그 절반 크기가 좀 안 되는 화살이에요. 이게 조그만하다 보니까 날아가는 것도 잘 보이지도 않고 날아가가지고 만약에 몸에 박히잖아요? 그럼 이거 빼내기가 진짜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 편전이 굉장히 위력적인 무기였습니다. 자, 근데 이 편전은요, 그냥 쏠 수는 없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활실을 놓고서 땡기면은 화살 길이가 짧으니까 이게 걸려요, 이게 활대가? 활이 걸리질 않잖아요, 이게 화살이. 자, 그래서 이걸 쏘기 위해서는 통화라고 불리는 별도의 도구가 필요합니다. 이 안에 집어넣어서 쏘는 건데,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통화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조잡하긴 한데, 죄송합니다. 제가 뭐 공돌이도 아닌데 어떻게 실물하고 똑같이 제작을 하겠어요. 이거 팔긴 팔아요. 16만원. 저한테 16만원 주실 분도 없는데 사비 들여서 이거 16만원짜리 이거 살 수 없잖아, 그게. 그죠? 조잡하긴 하지만 표현할 건 다 표현했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자, 이게 일단 편전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 까만 게. 그 다음에 요게 통화입니다. 통화는 뭐냐면은 원래 이게 나무 통인데 이걸 반으로 자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이 비어져 있습니다. 자, 이걸 쏠 때 어떻게 쏘냐면요. 통화 뒤에 이제 이렇게 끈이 있어요. 이거를 손목에 걸어 놓습니다. 걸어 놓고, 자, 그 다음에 이 통화 안에다가 편전을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서 끝까지 이렇게 딱 붙여 놓습니다. 자, 앞에 활이 있다고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걸어 놓고 이걸 이빨이 당기는 겁니다.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자, 이게 원래는 길이가 짧기 때문에 활대에다 걸고 쏠 수가 없는데 실제 화살 길이하고 똑같은 통화를 놓고서 그 위에다 얹혀서 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있다가 활실을 당기면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놓는 순간 이 편전이라는 화살이 이 통화를 타고서 따라 나가서 슝 하고 발사가 되는 거고 통화는 손목이 걸려있으니까 톡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발사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방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은 여진족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활을 쏘면은 나는 재빨리 딱 피해서 그거 주워서 다시 쏴야지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고서 통화를 놓고 있죠. 그럼 상대방 눈에 뭐가 보이냐면 통화만 보여요. 이게 안 보여 사실은. 그래서 제가 언제 쏘고 있나 이게 딱 쳐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이게 슝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확 날아서 탁 맞고 죽는 겁니다. 뭐에 맞아서 죽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사람을 갖다가 잡을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바로 이런 편전이었어요. 자, 근데 이 편전 쓰려면 당연히 힘들겠죠. 그죠? 아무나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조선의 모든 병력이 편전 썼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한 약 10에서 20%의 병사들만 사용을 합니다. 전문 무관이나 혹은 이제 군관쯤 되는 사람들, 혹은 이제 변경지역에서 말 그대로 특수부대쯤 되는 사람들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편전의 사격 훈련법은 진짜 특급 기밀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국경지대에 있는 부대가 편전 사격을 하려고 하면 후방으로 빠집니다. 후방으로 빠져서 거기서 사격 훈련하고 다시 전방에 배치되고 그런 과정을 거쳤던 것이 바로 편전이에요.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바로 이것이 조선의 주력 무기였던 각군과 편전이었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조총의 구조입니다. 앞부분과 뒷부분만 좀 잘라가지고 제가 한 건데, 자, 먼저 여러분들이 눈여겨봐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앞에서부터 설명을 할게요. 앞에서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 삭장이라고 불리는 막대기를 집어넣는데 이거는 이제 삭장이 빠져 있습니다. 원래 이런 막대기가 여기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삭장이 뭐냐면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꼬질대라고 불리는 거 있죠, 그죠? 말 그대로 총 앞에 청소하는데 그게 여기에 항상 꽂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조선과 조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역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가늠쇠와 가늠자가 있습니다. 조준 사격을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화문이라는 곳인데 이 화문이라는 곳은 화약을 집어넣는 곳이고 화문개는 그 화문을 덮어주는 덮개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용두라고 부르는데 뭐 용두라고도 하고 개두라고도 합니다. 닭의 머리다. 그래서 닭머리라 해가지고 개두라고도 하고 용두라고도 불러요. 용머리다로 해가지고 재밌는 건 서양에서도 비슷하게 부릅니다. 드래곤 헤드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 화성을 여기다가 감아놓고 여기다 꽂아놓는 건데 물론 뭐 이게 총에다 감아놓는 경우도 있고 손에다 감는 경우도 있고 뭐 감는 건 뭐 좀 종류가 여러 개예요. 그리고 개머리판인데 개머리판은 잘 보셔야 돼요.
현대 여러분들이 쓰는 소총과 다르게 소총은 개머리판이 넓고 넓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뭉뚝해요. 개머리판의 구조는 여러분들이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개머리판을 이거 옛날에 불멸의 이순신에는 좀 잘못 묘사를 했는데 개머리판을 현대식 총처럼 어깨에다 견착하고 쏘는 게 아니라 개머리판을 소나기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어디에다 붙이냐면 얼굴에다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조준 사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징비록에서 이거 굉장히 훌륭하게 잘 표현했어요. 자, 이거를 또다시 실사 버전으로 보여드리면요. 좀 조잡하더라도 비웃지 말아주세요. 저 힘들게 만들었어요, 진짜. 자, 이거를 이제 조총이라고 칩시다. 자, 이게 조총이에요. 그리고 요게 바로 화문. 여기가 화문이고 요게 화문 덮개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용두고 제가 방아쇠는 따로 표현을 못했어요. 원래 방아쇠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자, 그리고 요게 개머리판이고 요게 화승입니다. 왜 이거 파란색이 여기까지밖에 없냐면은 테이프로 감다가 여기서 테이프가 다 끝났어, 이게. 그래서 제가 더 못 감았어요, 이게. 저 이렇게 가난합니다, 되게. 자, 자, 보시면 조총 사격 방법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총구, 이 앞쪽에다가 기폭량을 집어넣어요. 아까 말했던 그 화약통 가지고서 여기다 화약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삭장 있죠? 꽂을 때를 뽑아가지고 다집니다. 잘 다져요. 자,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총알을 집어넣습니다. 보통 총알은요, 철 위에다 납을 둘러가지고 썼어요. 보통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철탄이 몸을 관통하고 그 주위에 둘러싼 납이 폭파되면서 말 그대로 이제 산탄으로 흩어지면서 더 광범위한 피해를 낼 수 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총알을 총구에 집어넣은 다음에 삭장으로 또 총알을 다집니다. 물론 여기에 동작이 하나 더 있어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압력을 높이기 위해서 종이를 또 집어넣기도 합니다. 여기다가. 우리 왜 어릴 적에 비비탄 총 게임 할 때도 압력 높이려고 막 종이 휴지 끼워놓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있는 이 화문 개를 열고 이 안에 점화약을 집어넣어요. 즉 화약이 두 종류가 들어간 건데 앞에 넣은 것은 폭발력이 강한 화약이고 뒤에다 넣은 화약은 말 그대로 점화가 잘 되는 화약입니다. 자, 이걸 넣고서요. 그 다음에 화문 개를 닫고 이 총열을 이렇게 흔들어 줍니다. 이 동작이 왜 필요하냐면은 지금 앞에 따로 들어갔고 뒤에 따로 들어갔어요. 앞에 따로 들어갔고 뒤에 따로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에 이 흔들어주는 동작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맞닿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동작 안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점화약만 불이 붙고 기폭량이 터지지 않아서 불발이 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용두. 지금 여기 보이시는 거죠? 바로 이 용두. 용두에다가 화승을 꽂아 넣습니다. 꽂을 때 이 심지에다 불을 붙이는데 옛날 드라마에서 이거 묘사 참 잘못했어요. 이게 무슨 막 불이 막 이렇게 타들어가는 걸로 묘사를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알코올 램프 그 심지처럼 불씨가 유지되는 역할을 하는 심지입니다. 그거를 여기다 꽂아 넣고요. 자, 그 다음에 개머리판을 뺨에다 대고 이렇게 밀착을 시킨 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가늠쇠 가늠제로 조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조준을 하고서 자, 구호가 나오면은 화문개를 엽니다. 지휘관이 구호를 해요. 화문개 열어 하면은 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아쇠를 당기는 거예요. 근데 당기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방아쇠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거는 기술 부족으로 표현 못했어요. 당기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는 용두가 이 심지가 이 안으로 탁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여기는 불이 붙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 안에는 점화약이 타들어갑니다. 근데 실제로 조총 발사되는 소리를 들어보면은 옛날에 뭐 불멸의 이순신에서는 그냥 이걸 녹음해놓고 빵이야 빵이야 이랬는데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사르륵 하고서 점화약이 타들어간 소리가 들립니다. 미세하긴 하지만. 그리고 팡 하면서 탄환이 밖으로 슉 발사되는 그러한 순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또 꽂을 때 뽑아가지고 쑤셔요.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동작 반복. 자,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조총 발사하는데 시간이 어떻다. 무지하게 오래 걸린다. 이게 보통 2분에 한 발 발사예요. 그래서 뭐 불멸의 이순신 보면은 막 이거 총 들고 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막 쏘고 그랬는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만약에 그 시대에 그런 총이 있었으면 일본이 이긴 게 당연합니다. 그건 진짜. 아무도 그런 총이 없었어, 그거는. 그거는 진짜 세계 1차 대전 가서야 나온 총이었고 이 시대는 다 이랬어요. 2분에 한 발 발사했어요. 진짜 숙련된 사수도 1분에 한 발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징비록 드라마에서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신림이. 화살이 더 빠르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번 조총 장전하라고 하고 그 사이 몇 발 쓸 수 있는지. 이 장면 나온 게 이게 뭐 진짜 어떻게 보면은 신립이 한 발이 맞기는 해요. 이게 조총은 이런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함이 많은 무기인 조총과 아까 말했던 그 우수한 병기인 편전이 맞붙은 싸움, 그게 바로 탕금대 전투.
4월 28일 한참 고니시 부대가 조령을 넘어가고 있을 무렵 신립은 날이 밝자마자 군사를 이끌고 충주성을 나가서 약 5리쯤 떨어진 탕금대에 진을 쳤습니다. 이때 충주성을 완전히 비운 건지 나름의 수비 병력을 남긴 건지 그건 기록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시 충주 목사였던 이종장이 참전을 했었는데 이분이 어느 쪽에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하여튼 뭐 전사한 걸로 일단 나와 있긴 하는데 아마 이건 제 예상이지만 충주 목사 이종장이 약간의 수비 병력을 데리고서 충주성에 남아 있었을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고 요거는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의 문제고 어쨌거나 결전 장소를 탕금대로 정했는데 왜 탕금대로 정했는가? 바로 그 유명한 배수진이 나오게 되죠. 자, 지도를 놓고 보시면요. 당시 충주 쪽 지형이 어떻게 됐냐. 후방에는 남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또 이제 측면으로는 달천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강과 달천이 만나는 그 지점에 탕금대 벌판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떨어진 지역에 충주성이 위치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앞쪽으로 이제 내려가 보면은 아래로 내려가면은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충주라고 해서 다 허벌판은 아니고 또 이제 충주에서 조령 쪽으로 가는 쪽 길목은 죄다 산이었죠. 당연하게도 고니시는 이쪽에서 넘어오게 됐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신립은 충주성을 방어 거점으로 삼은 게 아니라 충주성에서 좀 떨어진 탕금대에 진을 침으로써 결과적으로 배수진을 형성을 했다는 건데 배수진 관련해서는 제가 예전에 휴지대처 설명하면서도 이미 언급을 드렸지만 사실 배수진 친다고 해서 없던 용기가 갑자기 생겨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훈련을 못 받은 병사들일수록 배수진을 치잖아요. 도망갈 길이 없다는 거 알면요. 용기가 생기는 게 아니라 더 무서워요. 그게. 더 겁에 질려가지고 더 제대로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물론 배수진을 치면 탈영 자체는 막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 가지고서 병사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다는 그건 좀 미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배수진은 왜 병가에서 당연히 금기시키는 진영이냐면은 배수진의 제일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부대의 유기적인 순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퇴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있지만 부대의 순환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한계성이 있다는 겁니다. 즉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A부대, B부대, C부대 순으로 이렇게 나열해서 서로 서 있는 상태예요. A부대가 적군하고 교전했습니다. 뭐 싸우다 보면 좀 이제 밀릴 수도 있겠죠, 그죠? 혹은 뭐 전사자가 많이 나왔다든가 부상병이 많이 나왔다든가 그러면은 A부대가 뒤로 빠지고 B부대가 앞으로 나가서 이제 싸우고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로테이션으로 교체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공간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되면은 그거를 못해요. 배수진의 제일 치명적인 문제가 요거라는 거예요. 즉, 한 번 패배하면은 한 번 타격을 입기 시작하면은 부대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 있는 게 바로 배수진의 가장 큰 단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배수진의 나름의 장점도 있기는 있어요. 그 장점이 뭐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배수진을 치면은 없던 용기가 생긴다. 그런 게 아니고 현실적인 장점인데 이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 후방은 차단되기 때문에 후방을 잡힐 일은 적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이제 1대 다수로 싸움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 가장 많이 쓰는 방법. 그게 뭐냐? 골목길, 좁은 골목길을 도망가는 거예요. 물론 막다른 골목이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 있죠. 근데 이론상 내가 쟤들보다 압도적으로 싸움을 잘한다면은 좁은 골목길이니까 상대방은 수적 우위를 점할 수가 없고 한 명씩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한 명씩 오는 것을 내가 한 명씩 잡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이게 평지에서 싸우면은 상대방이 나를 둘러싸가지고 포위를 해가지고 다구를 칠 텐데 그거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수진의 유일한 장점은 사실은 그거예요. 배수진을 침으로써 사실상 측후방을 방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립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한 기병지휘관인데 기병들한테 있어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측후방을 적에게 잡히는 겁니다. 기병은 아시다시피 앞으로 무조건 돌진하는 것밖에 못하는 애들이에요. 이게 커브 돌거나 그렇게 뒤로 돌거나 그거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측후방을 공격당하면 정말 골치 아파요. 이게 기병 지휘관들이 제일 신경 쓰는 건데 보통은 그걸 누가 커버를 해주냐면은 보병들이 그걸 커버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기병들이 전진을 하면은 보병들이 당연히 이제 후방이나 측방을 보호를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문제는 신립은 이 보병들을 전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뭐였냐? 바로
달천과 남한강을 등지고 배수진을 침으로써 측후방을 방어를 하는 겁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후방은 남한강, 그 다음에 한쪽 측방은 달천이 막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쪽 측방은 충주성이 또 막아주고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신입은 어디만 신경 쓰면 되는 거냐면은 앞만 보고 달리면 돼요, 진짜. 이거 기병들이 제일 좋아하는 지형이죠, 그죠? 앞만 보고 다니면 되니까. 그러니까 신입이 이런 형태의 진영을 친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추론이에요, 이 부분은. 자,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을 쳤지만 단점은 뭐냐면은 이런 거죠. 선봉으로 나왔던 기병부대가 패퇴를 했어요. 그러면은 뒤에 있는 보병하고 좀 교체를 해가지고 보병이 좀 나가서 싸워주고 시간을 벌면 다시 기병이 재편제를 하고 다시 또 기병이 나가서 또 싸우고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된다는 거죠. 공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은 상당히 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신입은 보병들은 믿질 않았고 기병만 가지고서 승부를 볼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기병 8천은 절대 중장기병 8천은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상당히 규모가 있는 전력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1점 돌파를 해서 일본군 고니시 부대를 박살을 내고 곧바로 연달아서 가토 부대 박살내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또 이제 부로다 부대 박살내고 이런 식으로 속전속결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탕금대에 진을 친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당시 배치를 놓고 보면요. 고니시 부대가 조령을 넘어온 다음에 어떤 식으로 배치를 했냐. 고니시 부대가 일단 단원력으로 와서 진을 치게 됩니다. 여기에 본진을 치고요. 당시 고니시 부대의 선봉대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사크에몬이 이끌고 있었고 그 다음에 군을 좌군, 우군으로 나누게 됐는데 좌군은 소요시토시 이 사람이 이제 고니시의 사위이자 스시마 번주죠. 그 다음에 우군은 미스우라 시게노부라는 장군한테 또 맡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좌우군으로 딱 벌리게 되는데 이때 당시 우군 미스우라 부대는 산악지형을 타고서 오른쪽으로 좀 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좌군 소요시토시 부대는 달천을 따라서 왼쪽으로 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고니시 부대가 넓게 포위망을 형성을 해가지고 신입 부대를 안으로 끌어들여서 일망타진하려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루이스 프로이스의 기록에 따르면은 가토 부대가 여기서 조금 떨어진 지역에 거기 이제 산악 지역에 주둔을 하면서 탕금대 전투를 관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님 입장에서는 이게 썩 좋은 게임은 아니었던 게 여기서 고니시 부대의 격파에도 바로 연달아서 쉬지 못하고 가토 부대 상대해야 되고 또 같은 날 4월 28일 날에 구로다 부대가 추풍령을 돌파하기 때문에 연달아서 또 이걸 상대를 해요. 그러니까 말이 그게 속전속결로 그렇게 속공으로 끝낸다라는 거지 체력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이건 굉장히 한계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작전이죠. 그러나 신님은 믿었습니다. 뭘 믿었냐?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성공 사례를 믿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탄계한테 설명드렸어요. 신님이 정말 쉬지 않고 움직이면서 이런 방식으로 이탄계의 여진군을 박살을 내고 다녔어요. 그때 해봤으니까 나 해봤다. 나 자신 있다. 나만 믿고 따라와. 이게 신님의 기본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일본군의 본진이 충주 단원역에 나타나자 신립은 곧바로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리고 선봉에는 2일이 이제 섰죠. 뭐 지난 시간에 사료에서 봤다시피 당시 이제 신입이 그렇게 얘기하죠. 상주 전투에서 패배한 거 여기서 만회해봐라. 그래서 2일이 이제 선봉대를 이끌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일도 원래 이제 기병 전술에 있어서는 일각에 있는 장군이니까 기마대 이끌고서 돌격해 들어갔죠. 당시 조선 기병들은 대체로 중장 기병이 중심이었고요. 무기는 창보다 활을 더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창을 쓰는 기창병, 그 다음에 활을 쓰는 기사병이 좀 적절한 비율로 있었어요. 대략 뭐 한 6대4 정도 비율로. 조선 전기에는 그렇게 편제가 돼 있었는데 이게 후기로 가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근접전을 되게 싫어해요. 이거 조선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이전에도 그러긴 했어요. 우리나라는 근접전을 상당히 기피하는 성향의 나라라 가지고 계속 활 쪽으로 좀 치우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중장 기병은 상당히 쇼킹하게도 기사병이 태반이었습니다. 물론 뭐 창근 병사가 아주 없진 않았겠죠. 근데 태반이 기사병이었고 그래서 여기 중장 기병의 돌진 방식이 좀 약간 다소 당혹스러운데 영화에서 흔히 봤던 창기병들이 멋있게 창 들고서 어택 하고서 달려드는 게 아니라 중장 기병들이
적을 천천히 압박하면서 활을 쏘면서 적군을 갉아먹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즉 치돌이 아니라 치사라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선군 갑사들의 돌진을 탕금대 전투에서 조선군 갑사들이 돌진했던 것을 마치 그 폴란드 후사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랑크 기사들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했던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치사 공격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돌파력은 약할 수밖에 없죠. 근데 아무리 돌파력이 약해도 엄연히 중장 기병입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그런 중장 기병 규모가 달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상당한 전력의 중장 기병들이 달려들자 일본군 입장에서는 위협적일 수밖에 없었죠. 특히나 당시 조선군이 사용했던 각궁은 무려 140m에 달하는 사정거리. 거기다 중장 기병들은 튼튼한 떡장갑으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군이 쏘는 조총이 이게 유효 살상거리가 갑옷 입은 적을 죽이려면은 적어도 50m 이내로 끌어들여서 쏴야 돼요. 그러니까 멀리서 쏘는 조총이나 일본군의 활은 갑옷으로 차단을 하면서 대신에 이제 조선군은 각궁을 이용해가지고 원거리 타격을 가하면서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하는 전술을 썼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일본군의 선봉대가 순식간에 제압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군의 선봉대가 와르르 무너지면서 본진 쪽으로 패주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신림은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라고 확신을 했죠. 즉 여진족에게 써먹었던 기병 전술이 바로 일본군한테 통하지 않냐. 이 기세를 몰아서 어떻게 된다? 일본군의 본진을 분쇄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승리에 대한 확신이 들었던 신림은 선봉 기병들을 출격시켜가지고 반월 모양으로 펼쳐가지고 일본군의 본진을 포위 섬멸하기 위한 본격적인 돌격전을 감행하게 됩니다. 과연 신립은 자신의 계획대로 일본군을 분쇄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